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세법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먼저 강의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2주 전까지 양도소득세가 마무리가 됐고, 오늘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를 보시면 이제 3, 4월 진도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2주 후부터 이제 5월, 6월 마지막 이론이 들어가는데, 5월달, 6월달은 요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조세 총론, 요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1월달, 2월달 강의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1편 조세 총론, 양도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이렇게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렇게 통으로 봤을 때 우리 시험에 출제 비중이 많은 요 취득 관련 조세와 양도 관련 조세는 이렇게 3번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뭐 출제 문항수가 적거나 단순 암기 사항인 요 조세 총론하고 보유 관련 조세는 이렇게 2번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 보시면 3, 4월 진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교재는 52페이지 가시고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4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정리 프린트 보실 분들은 1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취득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취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우리가 취득세는 어떤 조세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취득세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한 취득들 중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취득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 취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좋은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담부 증여를 취득했을 때 이걸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취득 관련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은 요 간주 취득 원인 구분, 이렇게 2개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우리 교재는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요 설명은 프린트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46페이지 가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듯이 요약이가 우리 교재는 여러 페이지에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좀 정리 편리상 프린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46페이지 보시면 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정리 프린터 보실 분들은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프린트 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취득 개념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이 설명을 할 건데,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무작정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실질과세 원칙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상 현황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계가 없고,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봐요. 그러니까 실질 가세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해하셨으면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취득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맞다면 취득한 사실을 등기 등록을 안 해도 취득세 부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구분입니다. 자, 요약집은 48페이지 가시고 프린트는 1페이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고,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뭐고 승계 취득이 뭐고, 원시 취득에 어떤 형태가 있고 승계 취득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우리가 민법, 물권법, 취득 형태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공부한 취득의 형태들 중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취득을 참고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원시 취득은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그런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취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설명의 범위를 좀 넓혀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둘 다 취득세 부과해요. 자, 그런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실수요자가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차량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조립에 의하여 원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에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소비자가 현대자동차 구입했을 때 취득세 부과한다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건설회사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에 의하여 원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회사에게 취득세 부과하고 분양받은 자에게 취득세 또 부과합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차량, 기계장비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 자, 지금부터 승계취득에서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거,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취득세 부과한다는 거, 요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가세하기 때문에 매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 출자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은 물론이고 상소, 정려, 기부에 의한 무상 취득도 취득세 부과한다라는 거, 요걸 기초 개념으로 잡으셔야 되고, 그 옆에다가 두 줄 적으십시오. 자,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이야기인데, 자,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유상 취득했을 때 하고 무상 취득했을 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관련 대표적 조세가 다르다라는 걸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 취득하면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조세는 일단 우리가 이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다른 조세에 부과되는 조세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설명 편의상 생략하고 독립세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 취득하면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취득세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농특세도 부과되고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요 부가세 무시하고 독립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유상 취득하면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만 부과돼요. 자, 근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 취득하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만 부과되지만 무상 취득하면 취득세도 부과되고 상속세, 증여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면 취득세도 부담하셔야 되고 증여세도 부담하셔야 돼요. 이런 건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취득입니다. 간주취득. 우리가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간주취득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지목변경입니다. 우리가 지목변경을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부러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 접하던 어떤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 보는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를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해야 될 게 있고 먼저 기억하고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간주취득은 이해보다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생소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기억을 안 하면 설명 들을 때는 알아들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요 간주취득은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7, 8월 달 되면 요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토지 지목 변경을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 요걸 살짝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는지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가 해석이 되셔야 돼요. 자,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했을 때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공부상 지목 변경은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더라도 가액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와 이 말의 의미가 요렇게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실상 지목 변경만 취득으로 보고 공부상 지목 변경은 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냐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되면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공부상 지목 변경 시 가액 증가분은 토지 본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고 시세 상승분이에요. 우리가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세 떨어지면 취득세 돌리 단락할 기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시세 상승분은 매매를 함으로 인하여 양도 차익으로 실현되면 양도소득세 부과하죠.
그런데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상 지목 변경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증축. 자, 건축물, 증축, 개축, 대수소. 자, 여러분들은 뭐 알고 있습니다.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면 건물 가액이 증가되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볼게요.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행위를 민법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세법에서는 뭐 한다고요?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인하여 건물 가액이 증가되면 증개수로 인한 건물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건물 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점주주. 자, 가점주주가 누구인지부터 잡으셔야 되는데, 가점주주는 우리가 보유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자가 가점주주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A라는 비상장 법인회사가 있고, 자, A 기업이 총 100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이 A 기업 주식을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갑의 자녀을이 A 기업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20%를 매입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자, 가점주주부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점주주라는 것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의 합산된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를 가점주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합산 비율이 60%로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갑하고 갑의 자녀을은 A 기업의 가점주주가 되었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게 비상장법인이라는 거. 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가 되면, 자, 단순 최대주주, 단순 일대주주가 된 게 아니고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가점주주가 소유가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가 되면 단순 최대주주가 된 게 아니고 해당 기업의 실질적 소유주가 되었고, 그러면 A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가점주주 소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법에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 인하여 비상장법인의 가점주주가 되면 가점주주가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요 그림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언제 취득으로 보고 언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지를 일부러 외우셔야 돼요. 이 간주 취득은 먼저 그러니까 이 간주 취득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간단하게 암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야 이해가 되는 거지, 암기를 안 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십시오.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언제 취득으로 간주합니까?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이걸 외우시라고요.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건, 우리가 세법은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은 암기를 하셔야 이해가 돼요. 자, 가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언제 취득으로 간주하냐면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가점주주가 되었을 때 가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애우십시오. 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 설립 시는 우지된다. 가점주주이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애우시라고요. 이거는 애우셔야 돼요. 일을 하겠다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애우셔야 됩니다. 거기 프린터에 요약집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 요약집 49페이지, 요약집 50페이지. 요약집은 50페이지, 프린터는 1페이지에 이대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컬러풀하게. 여러분들이 프린터에 요약집에 컬러로 표시된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단지 이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문제를 풀 때 요약집에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문제를 풀 때 읽어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집에 컬러로 정리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10월 30일 날 문제를 푸실 때 요약집에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16문제 중에서 최소 12문제 이상 답 찾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건 자주 안 봐서. 자주 안 봐서 그래요. 세법을 자주만 보면 세법은 아주 쉬운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민법 개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 못 보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기분이 언짢은 건 있습니다. 뭐가 언짢으냐 하면은 자주 안 봐서 어려운 걸 저한테 와가지고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냐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우리가 1주차는 양도소득세, 2주차는 취득 관련 조세, 3주차는 보유 관련 조세, 4주차는 조세 총론. 한 달 단위로 계속 돌리십시오. 5월달부터 요 과정으로 계속 반복하시라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잡아 돌리십시오. 그러면 9월달 정도 되면 세법 윤곽이 다 잡혀요. 가장 큰 원인은 자주 안 봐서 그래요. 우리가 5월 첫째 주는 양도소득세, 둘째 주는 취득 관련 세금, 셋째 주는 보유 관련 세금, 마지막 주는 조세 총론. 이게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해가지고 4바퀴만 돌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세법 실력에서 최소 80% 이상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자주 안 봐서 그래요. 쌤, 민법도 봐야 되고 개론도 봐야 되고 공법도 봐야 되는데 1주 만에 양도세를 왜 다 봅니까? 합격하려면 하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이제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런 핑계는 대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시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솔직히 봅시다. 하루 24시간에서 민법 개론 공부하실 때 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남는 시간 다 공부하고 계십니까? 다 민법 개론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버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시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라고요. 이해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보시면 돼요. 그러면 9월달 되면 세법에서 나는 무조건 12개 이상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기가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는 핑계입니다. 시간은 만들어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 원인 구분입니다.
자, 요약집은 52페이지 가시고, 자, 요약집은 52페이지, 프린트는 1페이지. 자, 지금부터 취득 원인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부터 설명을 하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갑이 우리가 배우자 소유 상가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이걸 매매에 의한 유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강조 취득은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요거는 암기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해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조 취득은 먼저 외우셔야 되고요, 야는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실질 가세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는 실질 가세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갑하고 배우자 을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 등기부,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 현황을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진짜 매매가 맞다면 갑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매매가 맞다면 갑은 배우자한테 대가를 취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니. 진짜 매매가 맞으면 돈 줘야 되지. 자, 돈 줍니까? 자, 솔직해집시다. 줄 마음도 없고 줄 돈도 없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는 둘 다 해당됩니다. 저는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줄 돈도 없고. 그러면 실제 대가 지급 안 했고, 대가 지급 안 했으면 이거는 뭐예요? 정려 아닙니까? 실질 가세를 가지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대가를 지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게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거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이거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이거나 보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입니다. 갑이 보유하고 있는 A 토지를 병에게 매매하고 받은 대금으로 배우자에게 대가를 지급했을 때, 아니면 갑이 보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했을 때. 자, 그럼 마무리합시다. 보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되지요. 그래서 뭘로 본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실질 가세를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정리입니다. 자, 일단 예를 하나 드러나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갑이 상가를 하나 보유하고 있고, 상가는 8억 정도 하고, 갑의 상가에 갑의 채무가 3억이 설정되어 있고, 갑의 채무 3억을 을이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부담부 정리를 했을 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법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여기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부담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법에서 이렇게 봐요. 부담부 증여받은 을이 증여자 갑의 채무 3억을 인수받아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것을 세법에서는 을이 갑에게 3억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받은 재산 8억 중 채무 인수금액 3억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기 때문에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 5억만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봐요. 이 말의 의미가 이렇게 이해되셔야 되고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증여인 경우, 자, 지금부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인 사이 부담부 증여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증여는 실제 현황이 달라요. 자, 우리가 일반인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을이 채무 인수를 안 하면 갑은 등기 안 넘겨줍니다. 등기를 먼저 넘겨줬는데 채무 인수를 안 하면 갑은 뭐 해요?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가 약속 이행을 안 했으니까 소유권 돌려달라고 소유권 반환 소송 제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이에는 실제로 채무 인수가 일어나요. 자, 그런데 갑이 배우자 을에게 자, 부담부 증여했을 때, 자, 실제 채무 인수 일어납니까? 자, 상상을 해봅시다.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오더만은 갑자기 빚 5억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모자랍니까? 받아줄 겁니까? 꼴보기도 싫다, 그죠? 남편 빚 대신 갚아주려고 해 짜증부터 나잖아요. 자, 그래서 솔직해집시다. 대신 갚아줄 마음도 없고 갚아줄 돈도 없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실제 채무 인수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채무 인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증여는 실제 채무 인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냥 증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 인수 금액을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고 채무 인수 금액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부담부 증여 관련 문제는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30회 때 갑의 입장에서 출제를 했었어요. 30회 때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이걸 양도로 보는지 증여로 보는지, 양도 가격은 어떻게 되고 양도 가격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30회 때 물어봤었습니다. 그럼 봐요. 30회 때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갑의 입장에서 양도로 보는지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면, 올해 부담부 증여가 시험에 나온다면 올해는 갑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을을 물어볼 타임입니다. 을이 부담부 증여를 받았을 때 이걸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이거 물어볼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5가지가 판단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올해 나올 타이밍이에요.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취득 원인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유상 취득으로 보는지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는지 취득 원인이 구분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하셔야 될 거,
채무 인수금액 3억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까?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합니까? 취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 27회 때 정답. 채무 인수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느냐? 27회 때 정답. 27회 때 여기서 두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채무 인수금액 3억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것. 우리가 승계취득은 유무상에 관계없이 가세하기 때문에 유상취득, 무상취득 둘 다 취득세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 이야기하고 요 이야기를 종합하셔야 돼요. 자,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유상취득, 무상취득 둘 다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인 사이를 전제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일반인 사이의 부담부 정려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채무 인수금액은 유상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되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정려에 의한 취득 시의 채무 인수금액은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이든 배우자 사이든 어쨌든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채무 인수금액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우리가 일반인 사이는 유상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되는 거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는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채무 인수금액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그러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8억입니까? 3억입니까? 5억입니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8억이에요? 3억이에요? 5억입니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8억.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8억인데, 자, 5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가 일반인 사이라고 조건을 달겠습니다. 자, 일반인 사이의 부담부 정려라고 전제했을 때 채무 인수금액 3억은 유상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 5억은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토탈 8억이에요. 자, 그런데 채무 인수금액 3억과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 5억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르다. 자, 제가 상가라고 가정했고 일반인 사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채무 인수금액은 취득세 몇 프로 부과합니까? 부담부 정려에서 출제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 채무 인수금액은 취득세 몇 프로? 4%.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 5억은 3.5%. 현 시점에서 4%, 3.5%가 이해되시면 합격 준비 90%는 끝나신 거고, 왜 4%인지, 왜 3.5%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합격 준비하는 중입니다. 떨어진다는 소리 못 하겠고. 자, 지금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지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가봐야 되지요. 자, 요약집은
요약집은 72페이지입니까? 요약집은 62페이지. 그러니까 요약집은 62페이지. 취득세 등록면에서 비교 프린트는 2페이지. 자,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르고,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유상 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고, 농지는 3%, 일반 부동산은 4%, 주택은 취득 가액의 크기에 따라 1%에서 3%.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정려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다르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3.5%, 비영리 단체인 경우는 2.8%.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상가라고 가정했고 일반인 사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채무 인수금액 3억은 유상 취득이고, 유상 취득 시 세율은 농지냐, 일반 부동산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가 일반 부동산은 4%. 그래서 4%. 그 다음에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정려에 의한 취득이고, 일반인이냐 비영리 단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인이니까 3.5%. 이게 판단이 되셔야 돼요. 부담부 정리에서 출제될 수 있는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려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가액은 8억입니까? 3억입니까? 5억입니까? 일반인 사이를 전제했을 때. 이 조건에서 일반인 사이를 전제했을 때 정려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액은 8억입니까? 3억입니까? 5억입니까?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네요. 정려세가 부과될 수 있는 재산가액은 5억. 자, 30분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유상 취득을 하면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만 부과된다 그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 취득하면 취득 사실에 대하여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상속 또는 정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정려세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 취득을 하면 취득세와 상속세, 정려세 둘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인 사이의 부담부 정려를 전제했을 때, 부담부 정려받은 재산 8억 중 채무 인수금액 3억은 유상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만 부과되는 거고,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 5억은 정려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도 부과되고 정려세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사이의 부담부 정려를 전제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은 토탈 8억. 정려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액은 5억. 여기까지가 이해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부 정려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야기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정려에 대한 취득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 딱 5개예요. 취득 원인을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채무 인수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채무 인수금액과 채무 인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인지, 그
그 다음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액은 얼마인지. 일반인 사이는 5억,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이면 8억.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에서 출제될 수 있는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휴식하셨다가 납세무자 보겠습니다.